새벽 3시 17분 침실 옆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낮고 둔탁한 진동음이 고요한 어둠을 깨웠다. 김순자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다. 파란 불빛이 천장에 어른거렸다. 남편 박준호의 휴대폰이었다. 여보. 순자는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다. 준호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밤이 되면 쉽게 지쳤고 한번 잠들면 깨어나기 어려웠다. 여보, 전화 좀 받아봐. 계속 울리잖아.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순자는 탁자 위에 휴대폰을 집어 남편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화면에는 번호만 떠 있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준호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휴대폰 화면을 본 순간 얼굴이 굳었다. 순자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놀람도 아니고 짜증도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누구야? 순자가 물었다. 준호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가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버렸다. 진동음이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잘못 걸려온 거겠지.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50년을 함께 산 남자의 얼굴. 그 얼굴에서 거짓말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새벽 3시에?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 많잖아.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다. 진동음이 멈췄다. 침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순자는 잠들 수 없었다.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새벽 3시 17분 보이스피싱 전화가 왜 정확히 같은 시간에 오는가? 그리고 남편은 왜 화면을 보자마자 그렇게 놀랐는가? 아침이 밝았다. 순자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며 남편의 모습을 관찰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다. 평온해 보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젯밤에 전화 온 거 누구였어? 순자가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물었다. 준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말했잖아. 잘못 걸려온 거라고. 그럼 왜 안 받았어? 잘못 걸렸으면 받아서 말해주면 되잖아. 새벽에 귀찮게.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순자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남편이 회피하고 있다는 것. 식사는 조용히 끝났다. 준호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다. 새벽 전화, 남편의 표정, 뒤집어버린 휴대폰. 그날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순자는 남편이 잠든 뒤에도 한참을 깨어 있었다. 혹시나 싶어서. 그리고 그것은 왔다. 새벽 3시 17분 똑같은 진동음, 똑같은 파란 불빛. 순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어젯밤과 똑같은 번호가 떠 있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 순자는 남편을 흔들지 않았다. 대신 그 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조용히 옮겨 적었다. 진동이 멈췄다. 준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니, 정말 자고 있는 걸까?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숨소리도 고르지 않았다. 이 사람은 지금 자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였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친구 정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숙아, 나 좀 봐야겠어. 왜? 무슨 일 있어? 전화로는 못해. 카페에서 보자. 1시간 뒤 동네 카페에서 두 친구가 마주 앉았다. 순자는 지난 이틀 동안의 일을 털어놨다. 새벽 전화, 남편의 반응, 떨리는 눈꺼풀까지. 미숙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거 수상한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혹시 불륜 아니야?
그 단어가 나오자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륜. 70세 노인의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설명이 되었다. 설마 그 나이에? 요즘 노인 불륜 많대. 뉴스에도 나오잖아. 미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기사 몇 개를 보여주었다. 황혼 이혼, 노년 불륜, 실버타운의 로맨스. 순자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남편은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왜 새벽에 여자 전화를 받겠어? 여자라고 누가 그래? 남자 전화면 왜 숨겨? 그리고 새벽 3시에 남자가 남자한테 전화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순자는 할 말이 없었다. 미숙의 논리가 맞았다. 어떻게 생각해도 수상했다. 일단 지켜봐. 며칠 더 관찰하고. 증거가 필요해. 미숙의 조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결혼 50년. 세 자식을 키우고 손자 손녀를 본 부부. 이제 와서 불륜이라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도 들었다. 만약 정말 불륜이라면 왜 남편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었을까? 불륜은 달콤한 비밀 아닌가? 왜 저렇게 겁에 질린 얼굴을 했을까? 사흘째 되는 밤, 순자는 일부러 잠들지 않았다. 남편 옆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시계를 볼 수는 없었지만 시간을 셀 수 있었다. 그리고 왔다. 진동음. 이번에는 순자가 먼저 움직였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확인했다. 똑같은 번호 새벽 3시 17분 여보. 순자가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준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전화 왔어. 받아봐. 순자는 휴대폰을 남편에게 내밀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받을 거야. 왜? 누군데? 모르는 번호라고 했잖아. 3일 연속 같은 시간에 같은 번호에서 전화가 와. 이게 잘못 걸린 전화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동음이 멈췄다. 침실에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없어. 거짓말하지 마. 나 당신 50년 봤어. 당신이 거짓말할 때 어떤 표정 짓는지 알아?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목덜미가 떨리는 게 보였다.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해. 지금은 아직 아니야. 준호는 다시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다. 순자는 남편의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그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고 있었다. 나흘째 아침, 순자는 남편이 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와 달랐다. 준호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머리를 빗고 면도를 깨끗이 하고 옷을 신경 써서 골랐다. 어디가? 그냥 산책. 산책하는데 왜 그렇게 차려입어? 준호는 대답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순자는 창문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준호는 평소 산책 코스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순자는 재빨리 외투를 걸쳤다.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선 준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순자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갔다. 버스가 왔다. 준호가 탔다. 순자도 황급히 뛰어올랐다. 버스 안에서 순자는 맨 뒷자리에 앉아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준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어깨였다. 15분쯤 지나 준호가 내렸다. 전통시장 근처였다.
순자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준호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편 골목으로 향했다.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 준호는 어느 건물 앞에 멈춰섰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5분쯤 지났을까? 건물에서 두 사람이 나왔다. 준호와 젊은 여자였다. 순자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여자는 30대로 보였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구, 청바지와 가디건을 입고 있었다. 준호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 두 사람을 지켜봤다. 거리는 20m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다. 여자가 준호의 팔을 잡았다. 준호가 뿌리쳤다. 여자가 무언가 간절하게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순간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더는 못 도와줘. 나한테 이러지 마. 여자도 소리쳤다.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끝까지 책임져야죠, 아저씨.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책임. 끝까지.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순자는 골목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준호와 여자는 계속 언성을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여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봉투 같았다. 준호는 그것을 거부하며 손사래를 쳤다. 결국 여자는 울먹이며 돌아섰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여자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순자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골목을 빠져나와 정류장으로 뛰었다. 눈물이 났다. 50년을 함께 산 남자. 세 자식을 낳고 키운 남자. 이제 손자 손녀를 보며 여생을 보내야 할 남자. 그 남자에게 30대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뒤섞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다. 불륜이라면 왜 저렇게 싸우는가? 불륜이라면 왜 남편이 여자를 거부하는가? 보통은 반대 아닌가? 남자가 매달리고 여자가 거부하는 게. 순자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숙아, 봤어. 뭘? 여자. 젊은 여자랑 만났어.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래. 불륜 맞네. 그래서? 근데 좀 이상해. 순자는 골목에서 목격한 장면을 설명했다. 언성을 높이는 남편, 울먹이는 여자, 책임지라는 말. 그거 완전 불륜이잖아. 여자가 임신했거나 아니면 돈을 요구하거나. 근데 우리 남편이 거부하더라고. 뿌리치고. 그럼 더 나쁜 거지. 책임 안 지려고 발뺌하는 거잖아.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미숙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남편의 표정, 그 두려움 섞인 눈빛, 불륜을 즐기는 남자의 눈이 아니었다. 어떻게 할 거야? 미숙이 물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일단 더 지켜볼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너무 착하게 굴지 마. 그 나이에 바람 피우는 남자한테 인정 베풀 필요 없어. 전화를 끊은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긴 그림자가 아파트 단지를 덮었다. 저녁 무렵 준호가 돌아왔다. 순자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식사 시간. 순자는 밥을 떠서 남편 앞에 놓으며 물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준호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순자를 쳐다봤다. 산책.
어디로? 그냥 이 근처. 시장 쪽은 안 갔어? 준호의 손이 멈췄다. 눈빛이 흔들렸다. 순자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왜 시장? 아니, 그냥 오늘 내가 시장 갔다 왔거든. 혹시 거기서 봤나 해서. 못 봤는데.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지켜봤다.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다. 식사를 마친 준호는 일찍 침실로 들어갔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밤 11시 준호는 깊은 잠에 빠졌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바지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이었다. 화면이 켜졌다. 순자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최근 통화 기록이 하나도 없었다. 분명 새벽마다 전화가 왔는데 기록이 없었다.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다. 역시 삭제된 흔적만 있었다.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지만 모두 지워져 있었다. 순자는 다른 앱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사진첩, 이메일, 카카오톡. 준호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흔적이 깨끗했다. 금융 앱을 열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순자는 몇 가지 번호를 시도했지만 모두 틀렸다. 남편이 언제 비밀번호를 바꿨을까? 순자는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침대로 돌아왔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순자는 잠들 수 없었다. 증거가 없다. 아니, 정확히는 증거가 삭제되어 있다. 이것 자체가 증거였다. 숨길 게 없다면 왜 모든 걸 지웠을까? 5째 날, 순자는 작전을 바꿨다. 휴대폰에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직접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다. 어제처럼 준호는 오전 10시에 외출했다. 이번에도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다. 셔츠를 다림질에 입고 머리에 왁스까지 발랐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퇴직하고 나서 남편은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다. 운동복 차림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달라졌다. 옷을 고르고 향수를 뿌렸다. 그 변화가 순자 때문이 아니라는 게 슬펐다. 순자는 다시 남편을 따라 나섰다. 이번에는 버스가 아니라 지하철이었다. 준호는 3호선을 타고 시내로 향했다. 순자는 한 칸 뒤에서 남편을 지켜봤다. 남편은 어느 역에서 내렸다. 번화가였다.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한 거리. 준호는 한 카페 앞에서 멈춰섰다. 창문 너머를 바라보더니 들어가지 않고 근처 벤치에 앉았다. 순자는 멀리서 지켜봤다. 준호는 시계를 자꾸 확인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30분쯤 지났을까?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어제 본 바로 그 여자였다. 여자는 준호에게 다가갔다. 준호는 벌떡 일어섰다.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숨을 고르고 카페 창가 쪽으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다.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다.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 같은 것을 꺼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여자가 간절한 표정으로 무언가 말했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순자는 카페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밖에서 계속 지켜봤다. 두 사람의 대화는 30분 넘게 이어졌다. 준호는 계속 고개를 저었고 여자는 계속 무언가 호소했다. 결국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자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준호는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다. 순자는 황급히 가게 뒤로 숨었다. 준호는 휘청거리며 걸었다. 그의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순자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카페 안을 다시 들여다봤다. 여자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고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순자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자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여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박준호 씨 아내입니다. 여자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순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남편이랑 무슨 관계예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불륜의 냄새, 그러나 남편의 행동이 더 이상하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렀고 에스프레소 기계의 증기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순자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자의 숨소리만이 크게 느껴졌다. 대답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관계예요? 순자는 다시 한번 물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다. 손톱 밑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저는 여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묻는 거예요. 순자의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요? 떳떳하지 못한 관계니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제발 아저씨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말하면 안 돼요. 당신이 말 안 하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선영은 그것을 집어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요? 남의 남편이랑 만나는 게 죄송해요? 새벽마다 전화하는 게 죄송해요? 선영의 눈이 커졌다. 전화요? 전화한 적 없는데요. 이번엔 순자가 놀랄 차례였다. 거짓말 마세요. 새벽 3시 17분마다 우리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하잖아요. 진짜 아니에요. 저는 전화 안 했어요. 아저씨가 오히려 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순자는 선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면 새벽 전화는 누구였을까? 그럼 당신은 우리 남편이랑 어떻게 연락해요? 문자로요. 가끔 만나자고 보내는데 답장이 없을 때가 많아요. 순자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 삭제된 문자 흔적. 그게 이 여자와 주고받은 것이었구나. 왜 만나려고 하는데요? 선영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순자는 답답했다. 이 여자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당신, 우리 남편한테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아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 들었어요. 선영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해졌다. 그 말을 들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저씨가 먼저 말씀하셔야 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이 여자에게서 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알겠어요. 우리 남편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그리고 당신, 다시는 우리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에요. 70살 노인을 괴롭히지 말라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커지자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다. 순자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선영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새벽 전화를 한 사람은 선영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구였을까? 그리고 선영은 왜 그렇게까지 준호를 만나려고 했을까? 책임.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순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어디 갔다 왔어? 준호가 물었다. 순자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산책. 이 시간에? 당신도 요즘 이상한 시간에 산책 다니잖아.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손이 떨렸다. 이제 남편과 대면해야 했다. 여보. 순자가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당신 요즘 뭐하고 다녀?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나 다 알아. 당신 요즘 젊은 여자 만나고 다니잖아.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순자는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다. 박선영이라는 여자. 방금 만나고 왔어. 그 여자가 누군데?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당신 며칠째 미행했어.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남편이 입을 열 때까지. 미안해. 준호가 말했다. 뭐가 미안한데? 그냥. 그냥은 무슨 그냥이야. 제대로 말해봐. 그 여자가 누구냐고. 준호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봤다. 결혼 50년 동안 준호는 울지 않는 남자였다. 말할 수가 없어. 왜?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모든 게 끝난다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일까? 당신 나한테 숨길 정도로 그 여자가 중요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잡해. 복잡하면 나한테 말을 해야 같이 해결하지. 왜 혼자 끙끙대고 있어? 준호는 다시 고개를 떨궜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불륜하는 거 맞지? 아니야. 그럼 뭔데? 30대 여자랑 몰래 만나고 새벽마다 전화 오고 통화 기록 지우고 금융 앱 비밀번호 바꾸고. 이게 불륜 아니면 뭐야? 정말 아니야. 그런 관계 아니야. 그럼 무슨 관계인데?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지금 나를 바보 만들고 있어.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진실을 말해줘. 하지만 준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0년을 떠올렸다. 처음 만난 날, 준호는 25, 순자는 20이었다. 중매로 만났다. 준호는 과묵했지만 성실했다. 순자는 그 성실함이 좋았다. 결혼하고 첫째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준호는 좋은 아버지였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주말이면 아이를 업고 공원을 산책했다. 둘째, 셋째가 태어났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행복했다. 준호는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었다. 아니, 순자는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지금 70세가 된 남편에게 30대 여자가 나타났다. 새벽 3시 17분.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순자는 알 수 없었다. 시계를 보니 3시 10분이었다. 순자는 긴장했다. 7분 뒤면 또 전화가 올까? 준호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다. 아니, 코를 고는 척하고 있었다.
3시 17분 진동음이 울렸다. 순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다. 순자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5번, 6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준호가 뒤척였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다. 준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거칠었다. 당신 지금 자는 척하고 있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전화 받은 거 알지? 근데 왜 모른 척해? 준호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게 보였다. 누구였어? 아무도 안 받았어. 내가 받자마자 끊었어. 준호는 안도하는 듯 한숨을 쉬었다. 순자는 그 반응이 이상했다. 왜? 내가 받으면 안 되는 전화야? 아니야. 그럼 왜 안도하는 표정이야? 준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순자는 남편의 팔을 흔들었다. 당신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 전화가 뭔데? 왜 매일 새벽 3시 17분에 와? 그 시간이 뭔데? 모르겠어. 거짓말. 당신 알고 있어. 그 시간이 뭔지.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순자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남편이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다시 미숙에게 전화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미숙은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다. 이상해. 뭔가 단순한 불륜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 여자 박선영이라고 했지?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어떻게? 미숙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요즘 다 검색하면 나오잖아. SNS라든지. 두 사람은 포털 사이트에 박선영을 검색했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찾을 수 없었다.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는 모르지. 우리 남편 휴대폰에 저장도 안 돼 있던데. 이상하네. 요즘 사람들은 다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데. 순자는 문득 생각났다. 남편 휴대폰에서 삭제된 문자 메시지 흔적. 혹시 그게 단서가 될까? 미수가 삭제된 문자 메시지 복구할 수 있어? 요즘은 복구 프로그램 있대. 근데 휴대폰을 가져와야 돼.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 몰래 휴대폰을 가져올 수는 없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 여자를 직접 미행하는 수밖에. 미행? 응. 그 여자가 어디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봐야지. 그래야 정체를 알 수 있어. 순자는 망설였다. 남편을 미행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낯선 여자까지 미행해야 한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오후 2시 순자는 다시 그 카페 앞에 섰다. 선영이 준호를 만났던 곳이었다. 혹시 선영이 다시 나타날까 싶어서였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선영은 나타나지 않았다. 순자는 근처를 돌아다니며 선영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허사였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준호였다. 남편은 또다시 외출복을 입고 거리를 걷고 있었다. 순자는 황급히 전봇대 뒤에 숨었다. 준호는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준호는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섰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10분쯤 지났을까? 준호가 건물에서 나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선영과 함께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선영이 무언가 설명하는 듯 손짓을 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순자는 뒤따라갔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들어갔다. 벤치에 앉았다. 선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준호는 그것을 받지 않고 손사래를 쳤다. 선영이 봉투를 준호의 손에 억지로 쥐어줬다.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다. 순자는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다.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다. 선영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위로하는 듯한 제스처였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봉투를 선영에게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선영은 거부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준호는 봉투를 들고 공원을 떠났다. 순자는 준호를 따라가는 대신 선영을 지켜봤다. 선영은 벤치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다세대 주택 쪽으로 걸어갔다. 순자는 선영을 따라갔다. 선영은 아까 그 건물 2층으로 올라갔다. 201호 앞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순자는 건물 앞에 서서 2층을 올려다봤다.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저곳이 선영의 집이었다. 순자는 주소를 메모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지켜봤다. 오늘따라 더 야위어 보였다. 입맛 없어? 응. 좀.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순자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우리 진짜 얘기 좀 해야 돼. 나중에. 언제가 나중이야? 당신 매일 나중이라고만 하잖아. 준호는 순자의 손을 떼어냈다. 지금은 정말 힘들어. 당신만 힘들어?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다. 순자는 식탁에 혼자 남았다. 식은 밥과 국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결혼 50년. 이렇게 마음이 멀어진 적이 없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오늘 선영이 준 봉투,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 준호는 그것을 어디에 숨겼을까? 설거지를 마친 순자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었다.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자는 것 같았다. 순자는 남편의 옷장을 열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뒤졌다. 양말 속, 속옷 속. 하지만 봉투는 없었다. 그때 준호가 뒤척였다. 순자는 황급히 서랍을 닫았다. 준호는 눈을 뜨지 않았다. 순자는 안도하며 거실로 나왔다. 거실 서랍장을 뒤졌다. 역시 없었다. 준호의 가방을 확인했다. 책상 서랍도 뒤졌다. 하지만 봉투는 찾을 수 없었다. 준호가 너무 잘 숨긴 걸까? 아니면 이미 버린 걸까? 순자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준호의 행동 패턴, 최근의 변화들, 외출이 잦아졌다.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향수를 뿌렸다. 금융 앱 비밀번호를 바꿨다.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다. 선영을 회피하려 했다. 선영이 주는 것을 거부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했다. 불륜이라면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 불륜이라면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순자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의 행동은 불륜의 징후였지만 동시에 불륜이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자정이 넘었다. 순자는 거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를 반복했다. 문득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안 돼. 안 돼. 준호의 목소리였다. 순자는 침실 문을 열었다.
준호는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가지마. 제발.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다. 순자는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다. 여보, 깨.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다. 숨을 헐떡였다. 괜찮아? 꿈 꿨어. 무슨 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다. 순자는 남편 옆에 앉았다. 요즘 매일 악몽 꾸지? 응. 무슨 꿈인데? 말 못해.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혼자 끙끙대면 안 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진실을 말해줘. 준호는 순자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게 보였다.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날 것 같아.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왜 당신을 떠나?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거든. 무슨 나쁜 짓?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됐어.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언제쯤 준비될 것 같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의 외출은 계속되었다. 순자는 더 이상 미행하지 않았다. 남편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새벽 3시 17분의 전화는 여전히 왔다. 순자는 매번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상대방은 순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끊었다. 준호만을 찾는 전화였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미숙과 통화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미숙아, 혹시 탐정 아는 사람 있어? 탐정? 왜? 우리 남편 일. 전문가한테 맡겨볼까 해서.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부정조사할 때 탐정 쓴 적 있대. 번호 알아볼게. 다음 날 순자는 탐정 사무소를 방문했다. 40대 여자 탐정이 순자를 맞았다. 어떤 의뢰인가요? 순자는 지난 한 달간의 일을 설명했다. 새벽 전화 박선영, 남편의 변화들. 탐정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불륜 같지는 않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선영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소를 아신다고 했죠? 네. 다세대 주택 201호예요. 탐정은 메모를 마치고 순자를 바라봤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박선영의 신원, 남편분과의 관계, 그리고 새벽 전화의 정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순자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착잡했다. 남편을 조사한다는 것. 50년 결혼 생활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다. 사흘 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의뢰인님, 박선영에 대해 알아낸 게 있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갈게요. 1시간 뒤 순자는 다시 탐정 사무소에 앉아 있었다. 탐정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박선영, 32세.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요? 네. 그리고 독신입니다. 결혼한 적 없고 혼자 살고 있어요. 순자는 의아했다. 교사라면 괜찮은 직업이었다. 왜 70세 노인을 괴롭히는 걸까?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선영의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성민이라는 분인데 탐정이 말을 멈췄다. 순자는 초조하게 물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고아원 출신입니다. 평생 고된 일을 하며 살았대요. 그리고 탐정은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박성민이라는 분의 출생 기록을 보면 아버지 이름이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였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이름만 있고 아버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순자는 입이 바짝 말랐다. 그럼 혹시 네, 제 추측이지만 남편분이 그 아이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박선영은 남편분의 손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정의 말이 끝나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불륜이 아니었다. 이것은 불륜이 아니었다. 48년 전의 비밀, 남편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증거가 쌓인다. 그러나 이야기가 너무 이상하다. 탐정 사무소를 나선 순자는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건물 벽에 기대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손녀. 박선영은 남편의 손녀였다. 그 말은 곧 남편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다. 미숙아,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탐정한테 결과 들었어. 그래서 뭐래? 순자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박선영이 우리 남편 손녀래. 전화기 너머로 미숙의 숨소리가 멈췄다. 뭐라고? 손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한테 숨겨진 자식이 있었나 봐. 50년 전에. 순자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어디야?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괜찮아. 나 집에 갈게. 집에 가서 뭐해? 그 사람 얼굴 보면 화날 텐데. 화는 나중에 내고 일단 확인부터 해야 돼. 순자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다. 집으로 가는 내내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다. 누구는 웃고 누구는 걷고 누구는 아이 손을 잡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순자도 오늘 아침까지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보고 있지는 않았다.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왔어? 준호가 고개를 돌렸다. 순자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응.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좀 돌아다녔어.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려 컵을 잡기 힘들었다. 준호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순자는 거실로 들어가 준호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다. 여보.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나 오늘 탐정 만나고 왔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탐정? 응. 당신 조사 맡겼어.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그랬어? 당신이 말 안 해줘서.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박선영, 그 여자 당신 손녀 맞지? 준호의 어깨가 떨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51년 전에 당신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야? 순자야. 대답해. 맞아,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맞아. 그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찔렀다. 50년 동안 쌓아 올린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누구였어? 군대 갔을 때 만난 사람이야. 이름은 유진숙. 순자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당연했다. 준호는 한 번도 그 이름을 입에 담은 적이 없었으니까. 어떤 사람이었는데?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간호사였어. 군 병원에서 일했지. 나는 22살이었고, 그래서 짧게 만났어. 몇 달. 그러다가 제대하면서 헤어졌고, 왜? 어렸으니까. 미래 같은 거 생각 못했어. 그냥 끝인 줄 알았지. 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런데 제대하고 한 달쯤 지나서 진숙이한테서 편지가 왔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임신했다고. 아이가 생겼다고.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나는 믿지 않았어. 우리가 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임신 확인이 그렇게 빨리 되나 싶었거든. 그래서 답장 안 했어. 무시했어.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 다음은 진숙이가 몇 번 더 편지 보냈어. 만나자고. 아이 얘기하자고. 근데 나는 도망쳤어. 왜? 무서웠어. 22살에 아빠가 된다는 게. 그리고 솔직히 내 아이가 맞나 확신도 없었고. 순자는 주먹을 쥐었다.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다. 가난했던 그 시대.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 애 교통사고로 죽었어. 뭐? 편지가 끊긴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진숙이 친구한테서 편지가 왔어. 진숙이가 죽었다고. 버스 사고였대.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는 살았어. 남자아이였대.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했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냥 없었던 일처럼 살았어. 군대 가기 전에 당신 만났고 제대하고 결혼했잖아. 나는 그게 내 인생인 줄 알았어. 순자는 소파에 등을 기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박성민. 그 아이 이름이 박성민이었어? 응. 탐정한테 들었구나. 20년 전에 죽었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다. 5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박선영이 당신한테 온 거야? 할아버지를 찾아서? 응.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쯤. 선영이가 갑자기 나타났어. 순자는 한 달 전을 떠올렸다. 새벽 전화가 시작된 게 바로 그 무렵이었다. 선영이가 뭐래?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어. 평생 고아원에서 자랐고 조선가정에서 컸고 힘들게 살았다고. 그리고 죽기 전까지 날 원망했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영이가 말하더라.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잠꼬대로 내 이름을 불렀대. 박준호, 왜 날 버렸냐고. 순자는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어? 처음엔 도망치려 했어. 선영이한테 내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 찾으라고 했지. 근데 선영이가 증거를 가지고 왔어. 무슨 증거?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낡은 봉투를 들고 나왔다. 순자는 그 봉투를 알아봤다. 공원에서 선영이 준호에게 건넸던 바로 그것이었다. 준호는 봉투를 순자에게 건넸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흑백 사진, 빛바랜 종이, 모서리가 해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서 있었다. 남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여자는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다.
순자는 남자를 알아봤다. 젊은 시절의 준호였다. 이게 진숙이야. 유진숙. 순자는 사진 속 여자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단발머리에 환한 미소. 예쁜 여자였다. 이 사진은 어디서? 진숙이가 간직하고 있었대. 그리고 아이한테 물려줬고 그 아이가 선영이한테 줬고. 순자는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준호에게 1977년 봄 영원히 사랑해. 진숙.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사진 위로 눈물 자국이 번졌다. 이 여자는 당신을 사랑했구나. 응. 근데 당신은 도망쳤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다. 선영이는 뭘 원해? 복수 같은 건 아니야. 그럼 그냥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대. 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버렸는지,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지.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뭐라고 했어? 사과했어. 미안하다고. 내가 비겁했다고. 그게 다야? 선영이가 돈은 필요 없대. 그냥 진심 어린 사과만 원한대. 순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새벽 3시 17분. 순자가 말했다. 그게 뭔데?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선영이 아버지가 그 시간을 계속 말했대. 잠꼬대로. 왜? 그 시간이 아버지가 버려진 시간이래. 순자는 준호를 돌아봤다. 무슨 말이야? 진숙이가 죽고 아이가 고아원으로 갔을 때 그 시간이 새벽 3시 17분이었대. 고아원 기록에 남아있대.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그 시간마다 전화가 오는 거야? 응. 누가 전화하는 건데? 준호는 얼굴을 들었다. 그의 표정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모르겠어. 그게 제일 무서워. 무슨 말이야? 선영이 아니야. 선영이는 전화 안 한대. 그럼 누가 하는 건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 근데 매일 같은 시간에 와. 정확히 1분도 틀리지 않고 받아보면 되잖아. 무서워서 못 받겠어. 왜? 준호는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혹시 성민이가 아닐까 싶어서. 순자는 숨이 멎었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 20년 전에 죽었잖아. 알아. 말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매일 밤 꿈에 나타나. 성민이가 새벽 3시 17분에 전화하는 게 그 사람 같아. 순자는 남편이 심각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죄책감이 그를 잠식하고 있었다. 당신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야. 그냥 전화 받아봐. 장난 전화일 거야. 못 받겠어. 내가 받을게. 안 돼. 준호가 소리쳤다. 순자는 놀라 한 발짝 물러섰다. 준호는 한 번도 순자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미안해. 큰 소리 쳐서.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냥 내가 받아야 할 것 같아. 나한테 온 전화니까.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남편의 옆모습을 지켜봤다. 준호도 잠들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새벽 3시 17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 바늘이 움직였다. 3시 10분, 3시 15분, 3시 17분, 진동음이 울렸다.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순자는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다. 받아봐. 무서워. 내가 옆에 있잖아. 받아.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침묵.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세요?
여전히 침묵. 하지만 전화가 끊기지는 않았다. 연결된 상태였다. 준호는 휴대폰을 귀에 바짝 갖다 댔다. 무언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성민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민이. 너니? 순자는 소름이 돋았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남편. 아빠가. 미안하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 순간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순자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다. 여보, 들렸어. 뭐가? 숨소리. 누군가 숨쉬는 소리. 순자는 남편에게서 휴대폰을 가져왔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1분 32초.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시 걸어봐. 순자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이상해. 대체 누가? 순자는 문득 생각이 났다. 미숙이 남편이 통신사에서 일한다고 했지. 내일 이 번호 추적 좀 부탁해 볼게. 추적? 응. 누구 번호인지 알아봐야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알고 싶지 않아. 왜? 진짜. 성민이면 어떡해?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붙잡고 똑바로 바라봤다. 여보, 정신 차려. 죽은 사람이 전화할 수는 없어. 누군가 장난치는 거야. 그럼 누가? 그걸 알아봐야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미숙에게 전화했다. 미숙아,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뭔데? 전화번호 추적 좀 해줄 수 있어? 당신 남편이 통신사에 있잖아. 무슨 번호? 순자는 새벽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미숙은 남편에게 부탁해보겠다고 했다. 오후 3시쯤 미숙에게서 연락이 왔다. 순자야, 이상한데. 뭐가? 그 번호. 선불폰이래. 선불폰? 응. 편의점에서 파는 거. 누구 명의인지 확인할 수 없대. 순자는 이상했다. 왜 선불폰으로 전화를 하는 걸까? 위치 추적은? 그것도 안 된대. 꺼져 있으면 추적 불가능하대.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래도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어. 뭔데? 그 번호로 전화한 게 딱 한 곳이래. 어디? 너희 남편 번호.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선불폰은 오직 준호에게만 전화를 했다. 그리고 통화 시간이 매일 1분에서 2분 사이래. 근데 통화 내용은 없고. 무슨 말이야? 상대방이 말을 안 한다는 거지. 그냥 연결만 하고 숨소리만 들려준대. 순자는 소름이 돋았다. 누가 그런 짓을? 모르지. 근데 이건 분명 의도적이야. 장난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전화를 끊은 순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누가 왜 준호를 괴롭히는 걸까? 선영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누구? 저녁 무렵 순자는 결심했다. 직접 선영을 만나기로. 순자는 선영의 집 주소를 찾아 다세대 주택으로 향했다. 201호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박준호 씨 아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선영은 집안 옷차림이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많이 운 것 같았다. 들어오세요. 선영의 집은 작았다. 원룸 크기의 작은 공간.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선영이 보리차를 내왔다. 왜 오셨어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뭔데요?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새벽 전화번호를 보여줬다. 이 번호 아세요? 선영은 번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번호예요. 정말요? 네. 처음 봐요.
순자는 선영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이 번호로 우리 남편한테 매일 새벽 3시 17분에 전화가 와요. 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새벽 3시 17분이요? 네. 왜요? 그 시간이 뭔가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가 고아원에 맡겨진 시간이에요. 알아요. 우리 남편한테 들었어요. 선영은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가 평생 그 시간을 기억했대요.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 3시 17분만 되면 울었대요. 순자는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시간에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는 거죠? 정말 모르겠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할아버지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문자만 보냈어요. 그럼 누가?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다. 순자는 문득 물었다. 당신 아버지, 다른 가족은 없었어요? 할머니 계셨는데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형제는? 없어요. 아버지가 외동이었어요. 친구는?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친한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이름이 김철수 아저씨. 어떤 분인데요? 아버지랑 같은 고아원 출신이에요. 평생 친구였대요. 순자는 메모했다. 그분 연락처 아세요? 아니요. 아버지 장례식 때 보고 연락이 끊겼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철수. 그 사람이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 혹시 그분이 전화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러실까요? 아버지의 원한을 대신 풀어주려고?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김 아저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착한 분이세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미궁속이었다. 선영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당신은 우리 남편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선영은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복수 아니에요. 그럼 이해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왜 아버지를 버렸는지,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요? 선영은 눈물을 닦았다. 용서하고 싶어요. 순자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놀랐다. 용서요? 네. 아버지가 평생 원망하며 사셨거든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지 못했던 게.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만나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면 저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순자는 선영의 손을 잡았다. 당신 착한 사람이네. 선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순자는 선영을 안아줬다.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준호에게 선영을 만난 이야기를 했다. 선영이 당신을 용서하고 싶대.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뭐? 복수가 아니래. 그냥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건 선영이가 정할 일이야. 순자는 남편 옆에 앉았다. 여보, 이제 그만 도망치지 마. 선영이 만나서 제대로 사과해. 어떻게? 진심을 보여줘. 당신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준호는 한참을 울었다. 순자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줬다. 그날 밤 새벽 3시 17분 전화가 다시 왔다. 이번엔 준호가 받았다. 여보세요. 침묵. 제발, 당신이 누군지 말해줘요. 여전히 침묵.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용서를 구할게요. 그러니 제발.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순자는 남편을 안아줬다. 괜찮아. 우리 같이 해결해 나가자. 준호는 순자의 품에서 울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밤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다. 진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다. 순자는 준호를 설득하기 위해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선영이를 만나. 제대로 사과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언제까지 준비할 건데?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순자는 답답했다. 남편은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다. 48년 전에 도망쳤듯이 지금도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그 사이 새벽 전화는 계속되었다. 매일 새벽 3시 17분. 준호는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방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준호는 점점 야위어 갔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설쳤다. 악몽에 시달렸다. 순자는 남편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혼자 선영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선영이 문을 열었다. 어머님. 선영은 순자를 어머님이라 불렀다. 순자는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마음 아팠다.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다시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선영이 차를 내왔다. 우리 남편이 아직 당신 만날 용기를 못 내고 있어. 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할아버지가 힘드실 거예요. 당신은 화 안 나? 화요? 할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버렸잖아. 그것 때문에 당신 아버지가 평생 고생했고.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화가 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그냥 슬퍼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불행했던 것 같아서. 순자는 선영의 손을 잡았다. 착한 아이네. 선영은 눈물을 닦았다. 어머님, 제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쓸까요? 제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 좋겠다. 선영은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순자는 선영이 글 쓰는 모습을 지켜봤다. 선영의 손글씨는 단정했다. 교사답게 또박또박 썼다. 1시간쯤 지나 선영이 편지를 다 썼다. 이걸 할아버지한테 전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꼭 전할게. 순자는 봉투에 든 편지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선영아. 네. 당신 정말 복수 생각 없지?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순자는 선영을 안아줬다. 고마워.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준호에게 편지를 건넸다. 선영이가 당신한테 쓴 편지야. 읽어봐. 준호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봉투를 열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았다. 읽어. 순자가 다시 말했다. 준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를 꺼내 펼쳤다. 순자는 옆에서 준호가 편지를 읽는 모습을 지켜봤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다 읽은 준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뭐라고 썼어? 순자가 물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순자에게 건넸다. 순자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께 저는 박선영입니다. 할아버지의 손녀입니다. 처음 할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저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버린 할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고생한 것도 외로웠던 것도 모두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님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힘드셨겠구나. 22살에 갑자기 아버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시대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을까.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할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날 버렸다. 나는 버려진 아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가 원망하며 산 것은 할아버지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버림받을 만한 아이였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할 게 없는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책임을 져야 했던 피해자. 그리고 근 5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 이제 그만 괴로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하늘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만나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를 만나주시겠어요? 정말 복수가 아닙니다. 그냥 할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몰랐던 아버지의 삶을.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손녀 선영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여보, 순자가 말했다. 이제 선영이 만나. 더 이상 도망치지 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언제 만날 거야? 내일. 내일 만날게. 순자는 안도했다. 드디어 남편이 마음을 연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순자와 준호는 함께 선영의 집을 찾아갔다. 준호는 긴장한 얼굴이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초인종을 눌렀다. 선영이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선영은 준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준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선영아, 미안하다. 준호가 말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편지, 잘 받았다. 네, 고맙다. 용서해줘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선영은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를 원망했던 제가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가 원망할 만했어. 나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으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민이가, 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줄 수 있니?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0살 때까지. 선영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아버지를 데려가셨대요. 자식 없는 할머니였대요. 그 할머니가, 네, 제 증조할머니예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선영은 계속 말했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아버지를 키워주셨어요. 학교도 보내주셨고요. 성민이가 공부를 잘했니? 아니요. 공부보다는 일을 배웠대요.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그래서 성민이가 뭘 했는데? 용접공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힘들었겠구나. 네.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그런데 선영이 말을 멈췄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할아버지를 찾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준호는 놀라 선영을 바라봤다. 왜? 두려우셨대요. 거절당할까봐. 순자는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서 평생 원망만 하고 살았구나.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영아, 내가 죽고 나면 내 할아버지를 찾아봐라. 그리고 물어봐라. 정말 나를 버린 건지,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미안해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라. 나는 이제 원망하지 않는다고 전해라. 그 말에 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성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순자와 선영도 함께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선영아, 내가 내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 내 할아버지.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나는 진숙이를 정말 사랑했어. 순자는 놀라 남편을 바라봤다. 지금까지 준호는 유진숙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짧게 만났지만 나는 진심이었어. 제대하고 나서도 진숙이 생각을 했어. 그럼 왜? 무서웠어. 책임이 무서웠어. 그리고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내 아이가 맞나? 진짜 임신한 게 맞나? 의심했어. 할아버지, 미안하다. 그게 변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진실이야. 준호는 계속 말했다. 진숙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도망쳤어.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없는 척했어. 왜요? 두려웠어. 내가 만약 그 아이를 인정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이미 이 할머니와 약혼한 상태였거든. 집안에서 정해준 결혼이었어. 순자는 그 말을 처음 들었다. 순자는 항상 준호와의 결혼이 자유연애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성민이를 버렸어. 진숙이도 버렸어. 그리고 지금 할머니와 결혼했어. 준호는 순자를 바라봤다. 미안해. 당신한테도 거짓말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준호는 다시 선영을 바라봤다. 선영아, 나는 48년 동안 도망쳤어. 하지만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어. 매일 생각했어. 성민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버린 아이가 행복할까?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너를 만나서 알았어. 성민이가 평생 고생했다는 걸, 원망하며 살았다는 걸.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제발 용서해줘. 선영은 준호에게 다가가 안아줬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정말? 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준호는 선영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순자도 함께 울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선영이 준비한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선영아, 순자가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 자주 만나자. 내가 우리 손녀니까. 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할머니. 준호도 말했다. 내 아버지. 성민이 묘에 가고 싶구나. 데려가 줄 수 있니? 내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같이 가요.
세 사람은 웃었다. 50년 만의 화해였다. 그날 밤 순자와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여보, 순자가 말했다. 응? 당신 이제 좀 편해졌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50년 동안 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다행이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도 비밀을 지켜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잖아.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새벽이 아니었다. 저녁 9시였다. 준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그 번호야? 순자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봐.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들렸다. 박준호 씨? 남자 목소리였다.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 네, 저 박준호입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준호는 순자를 바라봤다. 김철수, 선영이 말했던 성민의 친구. 성민이 친구세요? 네, 맞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신 겁니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성민이가 죽기 전에 제게 부탁했습니다. 무슨 부탁을? 박준호 씨를 찾아서 새벽 3시 17분에 전화하라고. 준호는 숨이 멎었다. 왜 그런 부탁을?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매일 그 시간에 전화해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사람이 느끼게 해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 같은 건 제 성격에 안 맞았거든요. 그럼 왜? 그런데 한 달 전에 성민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철수야, 제발 부탁이다. 한 번만이라도 해라고.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17분에 전화하는 것을.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말을 하면, 제 목소리를 들으면 박 선생님이 덜 괴로워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냥 침묵으로 성민이의 외로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괴롭혀서.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선영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선영이를 만났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네, 그럼 됐습니다. 성민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다. 김 선생님, 성민이 묘해.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성민이가 기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김 선생님. 네, 성민이한테 전해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네, 꼭 전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순자를 안았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순자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 편히 살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주말, 순자, 준호, 선영은 함께 성민의 묘를 찾았다. 외진 공동묘지였다. 작은 봉분이 있었다. 준호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성민아, 아버지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늦었다. 정말 늦었다. 미안하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았다. 할아버지, 선영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다. 성민아, 나는 내 아버지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인정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준호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순자와 선영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묘를 떠나며 선영이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아버지 유품 중에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일기장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쓰신 일기. 일기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꼭 읽을게. 다음 주 선영은 성민의 일기장을 추가로 가져왔다. 낡은 공책 여러 권. 40년 넘게 쓴 일기였다. 준호는 매일 밤 일기를 읽었다. 순자도 함께 읽었다. 일기에는 성민의 삶이 담겨 있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할머니와의 만남, 용접을 배우던 시절, 첫 월급을 받던 날, 결혼, 선영의 탄생,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일기 곳곳에 준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오늘도 아버지 생각을 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선영이가 태어났다. 예쁜 딸이다. 이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지 않게 해야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다. 아버지, 어디 계신가요? 오늘 꿈에 아버지가 나왔다. 젊은 모습이었다. 나를 안아주었다. 깨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일기를 읽으며 매일 울었다. 순자는 남편을 위로했다. 여보, 이제 그만 울어. 성민이도 당신이 괴로워하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알아. 근데 자꾸 눈물이 나.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몸이 너무 아프다. 선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먼저 가서.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이제 곧 아버지를 만날 것 같다. 저승에서라도 만나면 물어보고 싶다. 왜 나를 버렸는지. 그리고 용서하고 싶다.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 준호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 한 달이 지났다. 순자와 준호의 삶은 평화로워졌다. 새벽 3시 17분의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준호는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었다. 악몽도 사라졌다. 순자는 남편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선영은 자주 집을 방문했다. 순자는 선영을 진짜 손녀처럼 대했다.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이에요. 선영이 김치찌개를 내왔다. 성민이가 좋아했구나. 준호가 말했다. 네, 매운 거 좋아하셨어요. 나도 매운 거 좋아해. 역시 내 아들이야. 준호는 웃으며 찌개를 먹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할아버지, 할머니, 선영이 말했다.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지. 순자가 대답했다. 선영아, 너 덕분에 우리 남편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어. 맞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평생 괴로웠을 거야. 준호도 말했다. 선영은 눈물을 글썽였다.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서 행복해요.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50년 만의 화해.
세대를 넘어선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 몇 달 후, 순자는 새 자식들을 불렀다. 그리고 선영을 소개했다. 얘들아, 이 아이는 선영이야. 너희 아버지. 손녀야. 자식들은 놀랐지만 이해했다. 그리고 선영을 받아들였다. 선영아, 잘 왔어. 이제부터 우린 가족이야. 큰아들이 말했다. 선영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날 큰 가족 모임이 있었다. 손자, 손녀들도 모두 모였다. 준호는 가족들 앞에서 고백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숨긴 게 있었어. 그리고 48년 전의 이야기를 했다. 자식들은 조용히 들었다. 놀라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난 일이잖아요. 큰딸이 말했다. 맞아요. 이제 선영이도 우리 가족이에요. 작은아들도 말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가족들은 서로를 안았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다. 순자는 식탁 끝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다. 남편, 자식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선영. 모두가 행복한 얼굴이었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새벽 3시 17분의 전화.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어. 축복이었어. 그 전화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가족이 더 넓어졌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후식 먹자.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꺼냈다. 선영이 뒤따라왔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선영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과일을 씻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선영아. 순자는 선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우리 자주 보자.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네, 할머니. 두 사람은 웃으며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돌아갔다. 그날 밤, 순자와 준호는 침실에 누워 있었다. 여보, 순자가 말했다. 응? 오늘 행복했어. 나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자. 그럼. 우리 100살까지 살자. 두 사람은 웃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이제 곧 자정이 되고 새벽이 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새벽 3시 17분이 두렵지 않았다. 그 시간은 이제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순자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불을 껐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마음은 밝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다. 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성민아, 편히 쉬렴. 이제 내 아버지도 내 딸도 모두 행복해. 그리고 순자도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밤이었다.